이제 인터미디어 어카운팅 수업을 지금 할 건데, 제가 다른 수업 시간에는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제 중급회계 처음 수업 들을 때 제가 요 내용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니까 좀 들어보세요. 필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 이제 미국 CPA 시험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건데,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우리 Financial Accounting Reporting이라는 과목인데, 뭐 Auditing and Attestation이 있고, 그 다음에 BNC라는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Regulation이라는 과목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네 과목을 지금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을 아마 세우고 있을 거예요. 시험 스케줄 계획을 아마 세우고 있을 건데, 이 네 과목을 동시에 이제 시험을 치러 갈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능해요. 네 과목을 동시에 이제 다 시험 치러 가는 거. 그리고 실제님들 그 옛날에는 그 네 과목을 동시에 치는 게 원래 트렌드였어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학생들보다는 직장인들이 공부를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네 과목을 동시에 보러 가는 그런 트렌드는 아닌 것 같아요. 옛날 학생들은 전념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네 과목을 동시에 시험을 치러 갔었는데, 그 말은 결국 지금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네 과목을 동시에 보셔야 돼요. 뭐 요즘 학교에 리포트도 많고 뭐 공부할 것도 많고 네 과목을 다 가는 것은 힘들지 않느냐. 닥치고 네 과목을 다 가셔야 돼요. 학생들은 네 과목을 다 보셔야 돼요. 직장인들은 낮에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무조건 네 과목 다 보셔야 돼요. 무슨 학생이 뭐 한 과목씩 시험 치러 간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직장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직장인들 위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직장인은 반대로 네 과목을 다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차피 고시 공부랑 같은 거기 때문에 막판에 시험 치러 가기 전에 몰아치기가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직장인들 몰아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휴가를 좀 내야 되고, 보통 몰아치기라고 하는 기간은 통상 제가 말하는 게 한 보름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보름을 회사를 가지 않으면은 영영 안 가게 되겠죠. 그래서 몰아치기가 직장인들은 쉽지가 않아요. 네 과목을 몰아치기가. 그래서 보통 이제 나누어서 시험을 치는데, 지금 내가 칠판에 쓴 순서가 여러분들 보통 이제 시험 치는 순서예요. 보통 통상 많은 분들이 이렇게 초이스한다는 것은 이렇게 과목을 보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지금 판명이 된 거죠. 이게 이 네 과목이 그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파이낸셜 어카운팅 모든 과목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처음 들으셔야 된다고. 이게 무조건 1순위라는 것은 뭐 이견이 없고요. 그리고 통상 보통 이 두 과목을 보통 시험을 치러 먼저 가요. 왜? 오디팅 어테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과목이 회계감사인데, 막상 시험장에서 문제 풀어보시면은 회계감사 시험 문제 어카운팅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여러분들 크로스오버 테마가 되게 많다고요. 실제 나중에 문제 풀어보시면 이해될 거예요. 심지어 오디팅 시험을 치는데 어떤 분은 내가 파이낸셜 어카운팅 시험 문제를 푸는 줄 알았다라고 피드백이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그만큼 이 두 개는 크로스오버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두 과목은 무조건 같이 가 보셔야지만 시너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BNC하고 레귤레이션을 묶어서 보통 많이 가요, 이렇게. 근데 조금 여력이 되면은 요렇게 세 과목을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레귤레이션을 마지막에 보는 이유는 뭐냐면, 레귤레이션은 다른 과목이랑 연관성이 많이 떨어져요. 법적 그 관련된 그 과목이기 때문에, 뭐 비즈니스 로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이랑 전혀 연관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 다음에 텍스도 여러분들 솔직히 뭐 좀 아예 별도로 공부하셔도 크게 지장이 없다고요. 이거 세 개를 왜 묶는 거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 BNC라는 과목은 아까 제가 오디팅 강의할 때 어떻게 얘기했지만은, 요 과목은 뭐가 있냐면은 Written Communication이라고 해서 에세이 문제가 있어요. 두 문제.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작문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 BNC 과목에 Written Communication 두 문제가 나오는데, 두 문제가 BNC랑 관련된 테마가 나오긴 하는데, 이 Financial Accounting, Auditing하고 뭔가 서로 접점이 되는 테마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BNC 문제 같긴 한데 BNC 위주로 쓰는 거지만 뭔가 어카운팅하고도 뭔가 연관성이 있는
그 다음 회계감사하고도 약간 뭔가 접점이 되는 뭐 그런 형태 문제가 종종 출제가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배운 게 없으니까 내가 예를 들 수가 없는데 나중에 내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하튼 여러분들 요 과목은 리튼 쓸 때 요 두 개를 알고 있으면 좀 편하다. 글쓰기가. 그래서 조금 여력에 대해서 내가 한 과목 더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요 과목을 가져가는 게 과목에서는 시너지가 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케줄마다 다 다를 테니까 그래서 세 과목을 가져간다면 요렇게 가져가는 게 맞는 거고 두 과목은 요렇게 그다음 네 과목 다 가져가는 건 요렇게 가져가면 될 거고요. 이 파이낸셜 어카운팅 과목에 해당되는 것만 좀 얘기를 이제 할게요. 이 파이낸셜 어카운팅 과목은 아까 오디팅 1 시간에도 좀 얘기했지만은 문제 구성이 파이낸셜 어카운팅 리포팅하고 오디팅은 문제 구성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멀티플이 몇 퍼센트냐면 50%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문제가 50% 정도 되고요. 시뮬레이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8문제 정도가 나온다라고 그래요. 멀티는 사지선다라 보시면 되고요. 사지선다고. 멀티플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 아까 말씀 연습장과 계산기는 다 주어지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갖고 풀어나가시면 되고요. 내가 백날 얘기해봐 소용없고 나중에 소프트웨어 여러분들 제공 받으시면은 들어가서 몇 번 풀어보시면은 금방 아마 기능이 이해될 겁니다. 어려운 건 전혀 없어요. 보시면 되고. 이 멀티플을 풀고 나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 문제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한 60문제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50%지만 문제는 한 60개 정도 나와요. 그럼 60개 문제를 푸는데 이게 두 탭으로 돼 있다 보시면 돼. 그러니까 30문제, 30문제 이렇게. 그럼 처음에 내가 딱 클릭하고 들어가면 첫 번째 30문제 풀이 나와요. 첫 번째 테슬릿이. 그럼 30문제끼리는 왔다 갔다 풀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풀고 내가 done 하고 찍으면은 그 테슬릿은 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세컨드 테슬릿이 딱 열려요. 그럼 거기서 30문제가 나오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테슬릿을 풀고 나오면 세컨 넘어가는 순간 이제 퍼스트 테슬릿은 다시 리버스가 안 돼요. 한 번 나오면 끝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풀 때 항상 여러분들 다 풀고 나서 검토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시는 게 여러분들 되게 중요해요. 그 말은 봐요. 멀티, 두 번째 멀티, 그리고 시뮬레이션 8개. 그럼 처음에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마지막 시뮬레이션 8개가 무슨 문제인지 모른다는 소리예요. 30문제 풀고 나와야 세컨이 뜨고 세컨을 풀고 나와야 시뮬레이션이 뜨거든. 그게 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시간 배분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전체를 다 볼 수 있으면은 전체 시간 중에 이걸 얼마 정도 내가 시간을 배정하겠다 딱 우리가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 뒤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이. 폭탄이 나왔는지 쉬운 문제가 나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지 이게. 그래서 뭘 되게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멀티 문제를 풀 때 사람이 못 푸는 문제가 한두 개 있으면은 이걸 집착하면서 풀기 시작해요. 그럼 잘못 빠딱해버리면 여러분들 한 두세 문제를 하나씩 10분씩만 시간 써버리면 이게 밀려가지고 나중에 시뮬레이션 문제 풀 때 큰 문제 하나 못 풀 수가 있다고. 배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배점이 크잖아요. 지금. 멀티 한두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뮬레이션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멀티는 여러분들 내가 풀다가 한두 개 모르면 과감하게 스킵하셔야 돼. 게다가 멀티플은 여러분들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더미 퀘스천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더미 퀘스천이 뭐냐? 프리테스트라고 하는데 미국은 데이터베이스로 모든 문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새로운 뉴 퀘스천을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넣기 전에 수험생들한테 먼저 테스트를 해봐요. 파일럿 테스트. 얼마나 학생들이 이 문제를 맞추는지. 봐봐요. 여러분들 문제를 냈는데 98%가 다 틀려. 그럼 이거 문제로서 변별력이 없는 거죠. 문제가 아무리 좋아도 98% 수험생이 푸는 다 틀리면 이건 문제로서 변별력이 없는 거야. 그럼 그런 문제는 데이터베이스에 넣질 않아요. 굉장히 합리적인 시험이죠. 냈더니 100% 가까이 다 맞춰버려. 그 문제도 빼요. 변별력이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를 소팅하거든요. 그거를 테스트해보는 문제를 우리가 더미 퀘스천. 더미 퀘스천 의미가 뭐냐면 문제는 나왔는데 카운팅이 안 되는 문제. 틀려도 막다운이 안 되고 맞춰도 마크업이 안 돼요. 그런 문제를 중간에 한 10%에서 15% 정도 집어넣는다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문제 푸는 과정에서 뭐다 그런 퀘스천이 있다는 거죠. 60문제로 따지면은 6개, 9개 정도는 뭐가 있다는 거죠? 더미 퀘스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딱 나올 때 옆에 더미라고 나오진 않아요. 뭐 깜빡깜빡 한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분들 뭔가 시그널 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제가 시험 쳐본 경험상은 문제를 딱 푸는 순간 이거 더미구나 느낌이 확 올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 유형이랑 너무 다르다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더미예요. 그럼 그런 문제는 과감하게 스킵하셔야 돼요. 근데 더미라는 걸 구분하려고 하더라도 뭐가 필요해요? 공부가 필요해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더미라는 게 금방 감이 오더라고. 저는 풀어봤을 때 이거 더미겠구나. 문제 유형이 굉장히 다르고요. 일단 어려워요. 일단 낯설어 문제가. 이게 뭐지? 이런 건 내가 배웠었나? 싶은 느낌이었으면 이게 대부분 더미거든요. 그런 거는 시간을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맞춰도 마크업이 안 돼요. 틀려도 마크다운이 안 되고. 그리고 카운팅이 되는 문제들 같은 경우도 어려운 문제. 난 진짜 공부 열심히 했어. 근데 문제가 너무 어려워. 멀티플이. 그럼 그 문제는 틀려도 마크다운이 별로 안 돼요. 모든 문제가 균등하게 점수가 웨이트가 되는 게 아니고요. 많은 수험생이 맞추는 문제는 틀렸을 때 마크다운이 많이 되는데
어려운 문제를 나는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를 자기가 틀렸다. 그건 마크다운이 별로 안 된다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미국 CPA 시험 문제 풀 때는 쉬운 문제를 실수하는 것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어려운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쉬운 문제의 실수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막상 시험 치고 오신 분들이 쉬웠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점수가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내 되게 어려웠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수가 되게 하이 스코어로 나오는 케이스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은 멀티 문제 풀 때 어려운 문제 나왔다. 너무 시간 많이 쓰시면 안 돼. 알겠죠? 그게 더미 퀘스천일 가능성도 있고 설령 더미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시간을 많이 써버리면 뒤에 더 웨이트가 많이 들어가는 시뮬레이션 문제를 못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과감하게 풀다가 모르겠으면 한두 개는 스킵하고 넘어 나오셔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물론 그렇게 나왔다가 나의 시뮬레이션 문제 쉽게 나와서 시간이 남으면 그 자식이 빨리 나오라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있으면 백해서 풀 수 있는데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고 나중에 여러분들 그게 시간이 계속 밀려버리면 진짜 뒤에 가서 많이 헤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 요즘은 AI CPA 시험 문제에서 시간이 남는다는 학생들 본 적이 없어요. 원래 미국 CPA 시험은 시간 많이 남는다고 학생들 얘기했었는데 요즘 시험 치신 분들은 시간 남는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하더라고. 왜? 이 시뮬레이션 문제가 되게 양이 길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거의 다 썼다, 조금 모자랐다, 많이 모자랐다 이렇게 피드백이 오지 시간 텅텅 남아서 미리 나왔어요. 하는 사람은 포기한 사람 정도 아니면은 그런 케이스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멀티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 붙들고 시간을 웨이스트 하시면 안 돼요. 시간 배정 잘 하셔야 되고. 이 시뮬레이션 문제에서 아까 제가 말한 거 다시 나눌게요. 일반적인 시뮬레이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리서치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DRS 문제가 있고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거죠. 이 일반적인 시뮬레이션 문제는 우리 정규 수업 때 많이 풀 거예요. 우리 그 백업 문제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터미디어 어카운팅 시간에 일반적인 시뮬레이션 문제는 뭐 한 15개 정도 문제를 풀 겁니다. 풀면 대강 문제 유형은 감이 잡힐 거고요. 리서치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회계 기준을 검색하는 문제예요. 검색하는 문제. 그러니까 뭔가 어떤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이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게 어카운팅 스탠다드 어딜 찾으면 있냐 라고 물어보게 되면 검색을 해서 어떤 스테이트먼트에 요 내용이 나옵니다라고 해서 그 스테이트먼트의 번호를 키인하는 형태의 문제가 이게 리서치 문제. 됐죠? 요거는 나중에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 이제 제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가 이게 DRS 문제죠, 이게 다큐멘트 리뷰 시뮬레이션. 실제 실무에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문서들을 주고 난 다음에 그걸 분석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DRS 문제가 어떤 유형인지 하나 예를 들면 DRS 문제 같은 게 어떤 문제라 생각하시면 가장 쉬우냐면 우리 회계원리 수업 들을 때 회사채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죠? 본드, 회사채. 그럼 이제 그 옛날 문제 유형들은 어떻게 시험에 나왔냐? 문제가 나오면은 문제에서 관련된 데이터를 다 정리해서 주죠. 예를 들어서 언제자의 본드가 발행되었다. 얼마에 발행되었다. 그 다음에 그 이자율은 몇 %다. 그 다음 만기는 몇 년짜리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다음에 이자 지급일은 언제다. 그러면서 이게 언제 발행됐는데 지금 한 2년 지났다. 올해 지금 장부에 잡혀있는 장부의 북밸류 금액은 얼마겠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전형적인 회계 문제죠. 문제 유형 자체가. 그럼 DRS는 문제가 뭐냐?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 회사 최초에 본드를 발행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본드를 발행하려고 하면은 회사가 이걸 왜 발행할 건지 논의가 됐겠죠. 막대한 본드를 발행하려면 투자 자금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부터 다큐멘트가 나오냐면 공장에서 어떤 공장장이 CF한테 뭔가 이메일을 보냅니다. 요번에 우리가 지금 노후 시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새로운 설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새로운 설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걸 빨리 투자할 거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주기 바랍니다라고 장문의 이메일을 CF한테 보낸 메일이 먼저 딱 하나 나오는 거야. 그럼 이메일이 여러분들 그 관련 내용만 나오겠어요? 아니면은 군더더기 내용도 막 나오겠어요? 어제 밥은 뭘 먹었니? 뭐 하면서 막 나오기 시작하겠지. 그러니까 렐러번트한 문제 포인트가 안에 녹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일단은 다 읽어봐야 돼. 무슨 내용인지. 그럼 필요 없는 걸 빨리 팍팍 쳐내야 돼, 이게. 그래서 핵심 포인트만 빨리 다 뽑아내야 되고 그럼 두 번째 다큐멘트가 나온다? 그러면 CFO가 여러분들 밑에 자금팀장이 하고 이제 논의하는 디스커션 메모가 나와. 야, 지금 공장에서 설비 자금 투자가 필요하대. 한 1,000억 정도의 자금이 우리가 필요하다? 그럼 자금 조달 방식에는 뭐가 있지?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법도 있고 금융기관 차입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 방법도 있겠죠. 그럼 그런 방법들이 막 논의되면서 그 방법들의 장점과 단점을 자금팀장이 막 이해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럼 이 다큐멘트는 문제 푸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금 조달의 방법을 둘이 논의하고 있는 거지 문제 푸는데 이펙트를 주는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지 이게. 그래서 논의하다 맨 마지막에 뭐가 나냐면 본드가 가장 우리 회사는 적합할 것 같다 라고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다큐멘트? 그 회사채를 발행하는 관련해서 회사채 발행하려면 이사회에서 뭘 해야 돼요? 승인을 해야 된다고. 그럼 뭐가 나오게? 이사회 회의록이 나와.
그럼 이사회 회의록이 나오면서 이사회 멤버들이 본드를 발행한 관련해서 뭔가 디스커션은 막 서로 간에 대화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뭐 야부리가 막 나와 이게. 근데 문제 푸는데 이펙트 주는 거는 90%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거기에서 풀다 보니까 그럼 최종 결론이 그 회사채를 어느 정도 규모로 발행하자라고 마지막에 승인된 게 나중에 나오겠죠. 그걸 뽑아내야 돼. 그걸 뽑아내야 돼. 됐어요? 그다음. 그런 다음에 이제 본드 발행하려면 이제 뭐가 또 나와야 돼 있어요. 금리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럼 금리 같은 것은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서로 또 이메일 같은 거 주고받는 거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또 뭐 금리 같은 게 살짝 이메일에 언급이 나온다고. 뭐 조달 금리는 몇 %로 하기로 했습니다. 수고했네.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메일이 나오고. 그럼 거기서 금리 뽑아내야 되고. 지금 이제 이해되고 있죠? 그럼 이제 금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조달 금액이 나오면 그다음에 현재 가치를 땡기려면 뭐가 나오냐? 마켓 웨이트가 나와야 되거든. 그럼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우리 회사의 시용 등급이 나와야 돼요. 시용 등급이 나와야 마켓 웨이트가 나오는 거니까. 그 회사의 시용 등급에 대한 내용이 막 논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나라 같으면 키스 같은 시용 평가 기관의 퀘리 웨이팅에 따라서 마켓 웨이트가 몇 프로 적용되는지 화면이 나와. 그럼 회사 시용 등급을 뽑아내 가지고 거기 가서 뭘 보는 거죠? 마켓 웨이트가 몇 프로인지 쫓아가는 거지. 그럼 그 뽑아내면은 뭐가 나오겠다? 현재 가치가 나오겠죠. 그럼 현재 가치 표까지 나온다고. 그럼 이 모든 걸 다 종합해 가지고 결국 현재 가치 땡기면은 문제로 우리가 전형적으로 풀었던 문제로 따지면 한 3줄이면 끝나는 문제가 다큐멘터를 큰 거 주면서 6개, 7개 다큐멘터를 확 때려버리니까 체감상 딱 만나면 헉 하는 거죠, 이게. 엄청 기니까 문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렇게 문제 나오는 게 이 다큐멘트 리뷰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결국 뭐의 문제다? 계산의 복잡성이 문제가 아니고 내용을 빨리 파악하는 게 가장 관건이 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면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문제라 생각해요. 요게 두 개 정도 나오는 거죠. 이 두 문제. 그 다음 리서치가 한 문제. 나머지 시뮬레이션 문제가 한 5문제. 요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지금 미국 CPA 시험의 전체 구성이라 보시면 돼요. 내가 시험 칠 때 파이낸셜 어카운팅은 대강 어떻게 문제 구조가 나온 정도는 감을 잡고 감에 가셔야 되지 시험장 가기 전까지도 시험 문제 구조를 모르고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뭐라고 하면 회계사님 시뮬레이션 8개 나오던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문제는 요 정도 여러분들 나온다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요까지 여러분들 시험에 대한 구조는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부와 관련된 내용만 한 2개 정도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지금 토요일 날 하고 이제 일요일 날 수업을 해요. 토요일 날 수업한 것을 일요일 날 오기 전까지 복습하는 것은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10시 반에 끝나서 집에 가면 씻고 옷 쪽에 자면 12시가 될 거라고. 그러면은 자야죠. 정말 이때 오늘 배운 걸 복습해야지 라고 의지를 가진 사람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이죠. 성공과 실패는 여러분들 머리에 뭐다 명석함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라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의지가 있는 사람은 그때가 책상에 앉는 거고 의지가 없는 사람은 힘들구나 이게 하고 그냥 이제 잠을 청하게 되면은 그냥 일반적인 노멀한 삶이 되는 거죠 이게. 토요일 수업 들으면은 이게 월요일날 되게 피곤할 텐데 그래서 토요일날 수업 듣고 나서 일요일까지 내가 복습하는 건 기대하지 않고 토요일 수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진도 나가고 나서 일요일날 딱 수업 끝나고 나면 내가 한 주 나갔던 거에 대한 여러분들 진도 부분을 백허 문제를 어디까지 풀어야 된다 문제 숙제를 줄 거예요. 응? 한 주 나간 거에 대한 문제.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한 주 동안에 배웠던 이론적인 내용 정리하고 그 문제를 풀어 오셔야 돼. 그럼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처음 출발할 때 전주에 수업 냈던 내용은 문제를 풀고 시작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진도 나가고 이렇게 할 거니까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충분히 그 전주에 배웠던 내용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뭐 복습할 시간이 없었어요, 바빴어요 그런 여러분들 내용을 얘기하지 마시고 그 정도의 복습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여러분들 좀 스케줄 잡아 주셔야 되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회계라는 과목 자체는 굉장히 프랙티컬한 학문이에요. 실제 케이스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중간에 숙제를 낼 때 그냥 백허 있는 문제를 풀어오세요라는 숙제 말고도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 신문 기사가 난 거 중에 요런 기사들이 우리 배웠던 내용이랑 연관되는 여러분들 기사니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니면 이런 회사 이슈가 있었는데 그 회사 다트에 가서 한번 몇 년도 회사 FS를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니면 시간 되면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내가 스마트폰을 열어보라고 할 거예요. 열어가서 정말 그때 딱 보시면 우리 배운 내용이 이렇게 돼 있구나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되게 도움 많이 될 수 있어요. 이게요. 실제 내가 배운 내용이 학문으로서 가는 게 아니고 실제 실무적으로 이게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숙제 내는 것도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뭐하러 그런 걸 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 조금 같이 따라와서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그 지식을 쌓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 개인적 생각이기 때문에 보강을 많이 해도 그런 케이스를 많이 해줄 거니까 케이스에 대한 팔로우업도 좀 많이 좀 해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조금 말씀드리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